부어스예요. 커피를 한 잔 주세요. 거기 큰 거. 너 하나만 넣어요. 너무 세도 안 되고. 예, 오늘 부어스예요. 프랑스 라팔 한국 전투기의 1초 만에 패배, 중동 수출 이후 초대박 터진 KF-21. K9 자주포는 잘 알겠는데 또 KF-21이 또 유명하네요. 중동 전장에서 시작된 평가 전투기 시장 판도 흔들고 있다. 이번에 이 이란 전쟁이 우리 한국의 진가를 높여주고 있어요. 한국형 전투기 KF-21이 실전 환경에서 의미 있는 성능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기존 강자들과 비교가 본격화됐다. 우리나라는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자주포를 쏘면은 이게 산악지대니까 이게 넓은 평지가 없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서 이것은 한계 거리가 뭐 1000이다 이렇게 해서 저 유럽 쪽으로 팔면은 거기 그 나라는 평지기 때문에 아 여기는 1000km까지 된다 그랬는데 이게 틀리네. 자기들이 쏴보니까 1000이 아니라 뭐 2000까지 간다는 거예요. 왜 한국 너 거짓말했니? 이게 2000까지 가는데 왜 1000이라고 썼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이 실전 환경에 의미 있는 성능을 보여줬다는 평가 나오면서 기존 강자들과 비교가 본격화됐다. 특히 프랑스 라팔과 같은 수출 주력 기종과의 경쟁 구도가 부각되고 있다. 이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처럼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 나라들은 팔아먹기 하는 뭐 그런 무기를 만들겠죠. 그러나 우리는 지하 벙커 안에 깊숙이 들어있는 김정은이 언제 우리나라를 갖다가 침범할지 모르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 북한을 겨냥해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방어 전투기를 만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강력하고 굉장히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현장에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사령관이 우리나라의 이런 그 무기의 화력이라든 이걸 보고 아 무섭다. 한국 무기가 무섭다. 왜냐면 벙커라든지 그 깊숙이 들어오는 걸 갖다가 그 안에 있는 걸 모든 걸 폭격하려면은 엄청난 화력을 보인다는 거죠. 한국형 전투기 KF-21이 실전 환경에 의미 있는 성능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기존 강자들과 비교가 본격화됐다. 이번 이란 전쟁이 특히 그랬다는 거예요. 특히 프랑스 라팔과 같은 수출 주력 기종과의 경쟁 구도가 부각되고 있다. 단순 개발 단계 기체로 보던 시선이 빠르게 바뀌는 흐름이다. 이렇게 하죠. 좋네요. 동시에 기술적 한계와 과제도 함께 드러나고 있다. 전투기 성능 논쟁이 방산시장 경제로 이어지는 장면이다. 아우 정치판 들으면 참 얼굴 찌그러지는데 이렇게 방산시장을 보면은 참 한화라든지 현대라든지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참 고맙죠. 우리 국민이 보기에는. 애국 기업이에요. 애국 기업. 단순 개발 단계 기체로 보던 시선이 빠르게 바뀌는 흐름이다. 동시에 기술적 한계와 과제도 함께 드러나고 있다. 전투기 성능 논쟁이 방산시장 경쟁으로 이어지는 장면이다. 라팔과 비교해 등장 KF-21 존재감 부각. 최근 KF-21은 프랑스 라팔과 비교되는 사례가 언급되고 있다. 기존에는 완성형 전투기와 비교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실제로 환경 평가가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보통 때는 서로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는데 이제 전쟁터에 같이 내놓으니까 이게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중동 지역에서 복합 전장 대응 능력이 강조됐다. 전자장비 운용 능력도 주요 평가 요소로 부각됐다. KF-21이 단순 개발 개체로 넘어섰다는 인식이 형성된다. 아직
개발해서 아직 이렇게 시범도 안 보낸 것도 한국 이 장비에 대해서 신뢰감이 있어가지고 뭐 시험 비행에서도 뭐 그게 뭐 국방장관 같은 사람이 탄다는 거예요. 대개가 시험 비행에서는 안 타거든요. 그냥 그런 것도 그냥 그만큼 K 방사를 믿는다는 거죠. 실전 환경 복합 전장 대응 능력 주모. 이번 평가에서 핵심은 실전 환경이었다는 것이다. 단순 시험 데이터가 아닌 실제 전장 조건이 반영됐다. 드론과 미사일이 혼합된 상황에서 대응 능력이 강조됐다. 이는 현대전에서 중요한 요소로 꽂힌다. 전투기 단독 성능이 아닌 체계 통합 능력이 중요하다. KF-21이 이런 환경에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준 것으로 언급된다. 벌써 막 서로 살려고 난리지 않아요? 주문이 폭주하죠. 개발기에서 수출 기종으로 인식 변화. KF-21에 대한 시장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개발 단계 전투기 분류됐다가 현재는 수출 경쟁기로 평가되는 흐름이다. 중도 시장을 중심으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 K방산이 뭐 서로 빨리 가지려고 갖다 줄을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격 대비 성능이 주요 경쟁으로 언급된다. 비싼데 별로 능력이 없는 것보다는 값싼데 그거 굉장히 강하고 정밀도가 높다는 거죠. 기존 강자들과 경쟁 가능한 위치로 올랐었다는 평가다. 참 자랑스럽죠. 핵심 변수 미국산 F414 엔진 의존. 이건 좀 그러나 기술적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 KF-21은 현재 미국산 F414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수출 시 미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독자적인 판매 전략에 제약이 발생한다. 이런 것도 우리 한국은 자체 개발해서 이것을 다음에 수입 안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 핵심 부품 외국 기술에 의존하는 구조다. KF9 같은 것은 독자 개발이잖아요. 근데 이제 KF-21은 F414야 미국산 엔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핵심 부품 외국 기술에 의존하는 구조다. 완전한 독자 체계로 보기는 어려운 이유다. 이것도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우리나라가 개발할 거로 믿어요. 엔진 국산화 단계적 전략 추진. 벌써 국산화 들어가네요. 한국은 엔진 국산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초기에는 해외 기업과 협력해서 기술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후에 독자 개발로 전환하는 전략이 검토된다. 계속 사올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또 거기서 허락을 맡아야 되니까. 이는 과거 유럽 국가들이 사용했던 방식과 유사하다. 소형 엔진부터 시작해 기술 축적하는 접근이다. 장기적으로는 전투기급 엔진 개발까지 이어지는 구조다. 맨 처음에 조그만 것부터 만들면서 국산을 만들다가 점점 크게 한다는 거예요. 완전 국산화 시점 진짜 경쟁이 시작된다. 완전히 한국산으로 지금 많은 것들이 완전 국산이 많잖아요. KF-21의 진짜 경쟁은 국산화 완성 시점에 달려있다. 현재도 일정 수준 경쟁력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엔진까지 독자화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수출 제한이 없이 글로벌 시장 진입이 가능해진다. 장기적으로 차세대 전투기 개발 기반도 확보된다. 한국 방산 산업이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예요.
뭐 한국경제예요. 한국경제 TV 2026년도 3월 20일자 기사. 트럼프가 내민 파병 청구서 노 자이툰 결단 본인 자녀 먼저라는 기사예요. 썬가 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노 자이툰 결단처럼 본인들 먼저 자녀와 함께 지원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하는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 절반 이상이 파병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규탄 공동성명에 참여하지 않는 걸 보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였다. 뭐 군함을 보내지는 않지만 규탄 성명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거죠, 이건. 그러나 지금 미 해군도 거기에 호르무즈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이 거기 간다면 정말 총알바지죠. 이럴 때는 우선 이란하고 이란 대사관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란하고 대화가 먼저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3, 4일 전부터 내가 얘기를 계속했는데 이란과 대화를 해야 된다. 호르무즈에 갖다 그 군함을 보내는 것보다 거기가 뭐 킬박스라고 미군 그렇게 말하면서 저 아라비아 해로 다 도망쳐가고 없는데 이런 상태에서 나는 한 3, 4일 전부터 계속 이 이란하고 이란에다가 호르무즈에다가 트럼프 말 듣고 이렇게 군함을 보내는 것보다는 이란하고 대화를 해서 이렇게 우리 그 유조선을 갖다 이렇게 호위해서 오는, 벌써 위안화로 석유값을 지불한 나라는 봐준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금 인도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파키스탄이나 이런 나라들이 다 아무 탈 없이 오고, 일본도 어제 이란하고 대화해가지고 일본 배도 봐준다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란이 만약에 한국이 미국에 편들어서 이 전쟁에 참여하면 뭐 한국을 갖다 쳐부시겠다. 트럼프 저 푸틴처럼 지금 러시아에 뭐 전쟁 기구를 갖다 팔아먹으면은 뭐 한국을 공격하겠다, 뭐 이런 것처럼 이란도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뭐 한국 이란하고 우리 한국하고 이 수위가 우리가 훨씬 세계 4대 강국이잖아요, 전쟁. 그렇지만 이란하고 좋은 관계로 우리가 서로가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원수를 지지 말고 이란과 대화를 먼저 하고 트럼프도 우리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 배만 옛날처럼 포위하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우리나라 배만, 다른 나라 것은 하지 말고 우리나라 배만 이렇게 호위하는 식으로. 그리고 이란 정부하고 미리 화해를 해서 서로, 이란도 호르무즈를 계속 마냥 막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란의 모든 기름들을 그 호르무즈를 통해서 팔아먹고 있는데 그것을 잠궈버릴 수는 없죠. 근데 위안화로 미국 동맹만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미국 동맹인데 일본은 이번에 대화로 또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란과 대화를 좀 하면서 호르무즈에 트럼프의 요구대로 호르무즈에 군대를 파견하는 대신에 거기에 총알바지는 되지 말고 우리 배를 호위하는 방식으로 가면 좋겠어요, 내가 보기에도. 그전에도 우리가 이런 비슷한 걸 했잖아요. 성우원은 20일 SBS 라디오 김태현 정치쇼에 출연해서 이번 파기은 국익이라고 하는 측면에 접근해야 한다면서 어떤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을 결정은 정보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우원은 과거 이라크 파병사를 언급하며 노무현 정부에서 2002년도에 이라크에 자위품 부대가 파견됐다며 국익적 판단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결단을 내린 것이라는 거 언급했다.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이거 지금 가면 아주 그러니까 지금 이란하고 대화가 잘 된 나라는 포탄 맞잡고 그대로 와요. 근데 거기서 뭐 몇 대가 또 불타서 막 난리가 났죠 그때. 그러니까 이란과 대화를 하고 트럼프의 뭐 그 요구에도 충족시키고, 우리가 지금 6대인가 7대가 지금 잡혀있기 때문에 호르무즈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이란하고도 대화를 해야 되고 트럼프의 요구도 충족시키면서 우리 배가 지금 호르무즈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 일곱 대라는 거예요. 그 배를 갖다가 도출해서 나오는데 우리 이 군함이 가서 유조선 하나당 2개씩이 호위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란이 총 쏘지 않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좀 받고 이란하고 우리나라 외교적으로 잘 소통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나라가 이란하고 대화를 하고 트럼프 요구하는 군함을 보내는 방법도 괜찮을 거라래요. 지금 일본도 자기 유조선을 공개하지 않겠다 그런 확답을 이란으로부터 받았어요. 일본은 어제 그랬다라고 나는 며칠 전에 먼저 호르무즈에 미국은 한국이 먼저 가라 막 이러는데 우리 한국 군대를 그 군함을 보냈는데 우리 배를 이렇게 할 테니까 우리 배를 공개하지 말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 배만 호위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이란과 대화가 되고 그다음 트럼프가 요구하는 그런 호르무즈에 우리 그 군함을 보내서 이 우리 유조선을 이렇게 오는데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개인적으로 볼 때. 안철수 의원도 국익을 고려할 때 파병은 불가피한 주장이다. 근데 이란과 대화하지 않고 막바로 보내면 미국 동맹은 다 죽인다는 거예요. 파병을 안보 전략 자세는 확보 기회로 삼는 대미 협상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다. 거기서 파병은 뭐 지하들이 아니니까 그렇지 그 군대에 들어가 있는 해군들을 다 죽으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엄청난 그 군함 파손되거나 그런 비용이라든지 그 미 해군도 거기에 너무 킬 박스다 그래서 싫다라고 미군 해군들이 다 한 대도 없어요. 호르무즈에. 거기에 지뢰 제거용 세대도 다 거기서 멀리 떨어진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에 가 있잖아요 지금. 근데 거기에 가는 방법은 이란과 대화를 해서 우리는 우리 배만 보호하겠다. 그리고 트럼프한테는 거기 가서 우리 배를 보호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전혀 그러면 서로 충족하는 것이 될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전에도 한번 이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배만 이렇게 호위해서 오는 그런 안 의원은 파병 참여를 조건으로 신속한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명시적 화답을 받아내야 한다며 미국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은 한미 동맹의 의존을 넘어 상호 기여로 진화하는 변곡점이라고 강조했다. 무조건 갖다 들으면 우리 국민으로부터 거기 배가 거기에 들어가서 승선한 인구가 한두 명이겠어 그게?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같은 의견에 비판과 우려 시각을 보였다. 파병이 우리 국익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지 외교적 파장은 무엇인지 파병 장병을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결정해야 한다는 이유다. 총알바지로 보낼 수는 없죠. 그러나 거기를 내 개인적인 방법으로는 이란과 먼저 대화를 하라고 3, 4일 전부터 나는 그랬는데 벌써 일본은 이란과 대화해서 일본 유조선은 폭격하지 않겠다고 이란에서 대답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우리 군함이 우리 군 유조선만 보호하겠다고 이란과 우리 한국과의 관계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고 우리 군함만 보조하겠다라고 호르무즈에 우리 군함을 제일 먼저 보내서 우리 것을 호주하고 싸지 않겠다는 그런 보장을 받고 보낸다면은 이란 측에서 우리 지금 대사관 있잖아. 이란 대사관이 우리 국내에도 그러고 나서 거기 가면은 트럼프 요구에도 충족되면서 우리 군대가 거기 가서 우리 배들을 안전하게 오는데 도움이 될 거다. 여러 가지 우리 기름에 지금 6개인가 7대 유조선이 묶여 있는 것도 데려오고 또 트럼프 요구에도 충족하고 또 이란과 관계도 상처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이란과 대화를 먼저 하고 거기에 우리 군함을 보낼 때 안전하도록 이런 약속을 받아내는 게 중요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파병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벌써 어제인가 일본은 벌써 이란과 대화를 했다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본 유조선은 폭격하지 않겠다고 그런 해답을 받았대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한 발 앞서서 우리 한국도 그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 군대가 가되 우리는 전쟁하지 않고 우리 배만 안전하게 그거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란 정부와 대화를 할 필요가 있고 이란 정부는 또 달러가 아니고 위안화로 한 배는 그냥 통과시켜 주겠다 이런 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달러가 아니고 위안화로 결제하는 방법도 앞으로 해볼 만한 일이죠. 이란은 다른 국가는 다 되는데 미국의 동맹은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미국의 동맹은 일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일본처럼 그렇게 나는 벌써 일본이 하기 전부터 벌써 우리 대화를 먼저 파병을 하는 거 그 군함을 보내기 전부터 일본하고 그 이란하고 대화를 먼저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걸 한 3, 4일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본은 벌써 오늘 벌써 대화를 해가지고 일본 배 유조선은 통과시켜 주기로 공격하지 않겠다 그런 대답을 이란의 정부로부터 받았어요. 근데 이란하고는 지금 인도 그 에서도 정상회담 이란의 대통령과 전화 통화로 그것을 통과시켜 주기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인도하고 중국하고는 뭐 처음부터 중국 배는 벌써 이란이 그 중국한테 이렇게 팔아서 그걸로 가지고 유지를 하기 때문에 어 최고급 만약에 중국 배 흉내를 내면서 선장도 중국인이고 그 선원들이 중국인이면 그냥 통과시켰다 그러잖아요. 민주당 국방위 간사인 부승찬 의원도 결국은 국회와 국민이 결정해 줘야 되는 것이라며 이번은 헌법, 국제법, 동맹 상호 방위 조약상은 명분이 없다. 민주당 의원은 다 반대라고 말했다. 부 의원은 정부의 대응 기조에 대해서 국민적 반발이 있겠지만 정부는 이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협의 신중 검토에 한 단계 더 나가도 된다며 정부에서는 적극 검토 정도 메시지가 나가고 정부가 반대 명분에 있어서도 미국에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든 것이 국회와 국민이라고 전했다. 이기현 의원은 최근 주한미국 대사관 앞에 1인 시위를 벌이며 파병 반대를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의원은 경제와 군기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내국한 국제정세를 잊지 못한 무책임하고 철없는 주장이라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여전히 파병 절대 불가가 다수이지만 당장 파병 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끝까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파병한다 안 한다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외국처럼 우리가 미국과 관세 협상할 때처럼 버티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절반 이상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7일부터 19일 전국 만 18세 이상은 1,400명 대상으로 우리 군함이 호르무즈 해협 파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파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55%, 파견해야 한다가 30%였다는 거예요. 보수 성향의 응답자 중 호르무즈 해협 파견 찬성은 45%, 반대는 42% 비슷하게 엇갈렸다. 진보 성향의 응답자 파견 찬성은 21%에 불과했고 반대하는 의견은 70% 압도적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중동 상황 국제정세상 중대 사안으로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특히 호르무즈 해협 통항 차질은 우리 에너지 수급과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미국을 포함한 주요 우방국과 다각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영국이 뭐 7나라에서 한국 빼버렸잖아요. 이번에 발표할 때. 이것은 그 외교상에서 실수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국가가 자국 기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기여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법 절차와 한반도 대비 태세 등을 고려해 대처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TV 2020년도 3월 20일자 트럼프가 내민 파병 청구서 노 자이툰 결단 본인 자녀 먼저 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가 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어, 이란 뉴스원에서는 이란 공습에 중동 미군 기지 초토화 2주간 1조 2천억 피해. 예, 중동에는 미군 기지를 주로 공습하죠. 이란에서 미국을 공격하기 너무 멀기 때문에 미국 공군 기지가 있는 그 사우디라든지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여러 가지 그 주변 국가 이라크 이런 데 미군 기지를 갖다 공격하는 걸로 지금 그 주변국이 같이 여러 전쟁에 휩싸이는 모습 보여요. 이란 미군은 눈과 귀 레이더 및 위성 시스템 타격 요르단에 배치된 7306억 사드 레이더 피격 사드도 갖다가 쏴버리는 거예요.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중동 내 미군 기지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BBC와 미 전략국제 문제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중동 내 미군 기지는 이란 공격으로 개전 후 2주 동안 약 8억 달러의 피해를 입었으며 그중 상당 부분은 첫 주 동안 발생했다. 이란은 지난달 미국과 이스라엘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하며 반격하고 있다. BBC가 위성 사진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란은 쿠웨이트를 알릴 알살림 기지, 카타르 아우데이드 기지, 사우디아라비아 술탄 공군 기지 등 최소 3곳을 반복 타격했다. 쿠웨이트와 아리푸잔 미군 기지와 사우디아라비아 술탄 공군 기지 레이더 시설이 공격받았고 사드 방공 시스템 레이더에 연기나는 모습이 위성 사진에 포착됐다. 이란은 전쟁 초기부터 현대 군사작전 눈과 귀 역할하는 레이더와 위성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겨냥했다. 요르단 공군기지 배치된 사드 고고 미사일 AN/TYP-2 레이더 시스템이 상당히 피해를 받았는데 장거리 탄도 미사일 용격에 사용되는 이 레이더 시스템의 가격은 약 4억 8,500만 달러, 약 7,306억 원짜리란 거예요. 아랍에미리트 미군 기지에도 사드가 표적이 됐지만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BBC는 전했다. 아랍에미리트는 우리 나라의 천국인지 이걸 98%를 방어했다고 그래요. 이로 인해 미국은 항구에 있던 사드 일부를 중동으로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군 기지 및 미군이 사용하는 건물과 시설 기타 인프라에도 약 3억 1천만 달러, 약 4,670억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마크 캐시언 CSIS 선임 고문은 이 지역 중동 미군 기지 피해는 과소 보고됐다며 피해 상당히 보이지만 더 많은 정보가 나와야 전체 규모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BBC는 미군 자산이 입은 전체 피해 규모는 확실하지 않지만 8억 달러에 달하는 미군 인플라 피해는 과거보다 높은 수준으로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미국이 치르는 비용이 상당함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인한 피해는 전체 전쟁 비용의 일부에 불과하다. 미 국방부는 개전 6일 동안 113억 달러, 약 17조 234억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의회 보고했으며 CSIS는 개전 12일 동안의 총 비용이 165억 달러, 약 24조 8,57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5천 되면 말이죠. 한편 미 국방부는 이란 전쟁 비용으로 의회에서 2천억 달러를 요청할 예정이다. 피드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에 대해 숫자는 변동될 수 있지만 악당들은 소탕하려면 비용이 든다고 말했다. 뉴스원 이란 공습에 중동 미군 기지 초토화 2주간 1조 2천억 피해라는 기사였어요. 여기에서 아랍에미리트가 이게 98%를 다 막아냈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 가져간 무기로. 그리고 우리 한국으로 달려온 거죠. 또 더 달라 이런 거예요.
오늘 헤럴드 경제예요. 2026년도 3월 20일자 기사. 정청래가 전환길 뉴스 직격. 한심하고 악질적 엄중한 법적 조치라는 기사예요. 나는 뭐 전환길이라든지 그 전 누구죠? 그 목사.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라든지 우리하고 색깔은 다르지만 뭐 윤석열 그 저기 비상 계엄에 대해서 그 앞장서서 열심히 뛰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했어요. 정광훈? 정광훈이나 전환길 두 전씨가 일단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보호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했는데 그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게 너무 심하다. 이 뭐 뉴욕에 가서 뭐 우리나라 대통령을 함부로 막 격하시키고 이런 것들은 국가적으로 많이 우리를 실추시킨 거거든요. 왜 저렇게 밖에까지 가서 우리나라 망신시키나. 너무 심하다. 나는 정청래를 상당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정청래라면 치를 떠는 사람인데 오늘은 헤럴드 경제에서 정청래가 전환길 뉴스 직격 한심하고 악질적 엄중한 법적 조치라는 기사에 대해서 이건 동의해요. 2026년도 3월 20일자 기사인데요. 헤럴드 경제예요. 전환길이가 버스는 이미 지나가 버리고 새 정부가 들어왔는데 자꾸 국가에 이득이 되지 않는 소리 자꾸 해서 미국 같은데 빌미를 주고 그러면 좋지 않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으로 피신하려고 한다는 피신설이라든지 어마어마한 비자금을 조성했다든지 하는 황당한 가짜뉴스에 대해서 당에서 가장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특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런 것은 정말 우리 국가에 유익이 안 되죠. 지금은 이제 이재명은 개인의 뭐 그 개인이 아니고 우리 나라를 짊어지고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우리 국가에 밀려있는 난제들이 보통 머리로 가지고는 그걸 처리할 수 없을 만큼 참 복잡하고 힘든 상황이죠. 뭐 호르무즈 뭐라든지 뭐 관세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이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라든지 우리나라에 대해서 치명적인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계속 그렇게 터진 입으로 계속 이렇게 한다면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한 건 맞다고 난 생각해요.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대통령의 신뢰 자산이 중요한데 이 대통령의 신뢰 자산을 까먹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말이 맞는 이유가 이 대한민국을 갖다가 대표로 해서 나가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갖다 망가뜨리면 되겠어요? 나라 국가에서 이것은 뭐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뭐 김대중이라든지 무슨 뭐 김영삼이라든지 뭐 노무현이라든지 뭐 윤석열이나 뭐 박근혜나 이명박이나 간에 그 대통령이 그 나라의 대통령으로 있을 때 그게 중요하고 그다음 대통령에서 벗어났을 때도 그 대통령은 품위 유지비를 주는 이유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국익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품위 유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통령이 끝나면은 그 새로운 대통령 내가 지지하지 않았더라도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오면 일단은 전 국민이 지지해서 그 사람이 당선됐으면 내가 지지하지 않았던 그 지도자라도 그 지도자가 일단은 이 나라를 대표해서 가면은 그것은 우리나라 국기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물을 가지고 이렇게 망가뜨려 놓으면은 다음에 우리 태극기를 갖다 엉망진창을 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리고 대통령 개인에 갖다가 빠지지 말라는 개인적으로 빠지지 말고 이 국가에서 이득이 되면은 그 대통령이 추앙을 받지만 만약에 국가를 팔아먹거나 뭐 참 못된 짓을 하는 대통령 같으면 우리 국민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다 끌어내 버리지.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미 지나간 버스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는데 그 지나간 사람한테 얽매여서 그렇게 광적인 그런 것은 좋지 않다. 나도 개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은 그건 31명 출탄핵과 뭐 이 내년도 예산을 전부 다 삭감해버리고 도저히 정치를 하지 못하도 뭐 검찰 뭐 활동비라든지 무슨 뭐 대통령 뭐 활동비 모든 거 비밀 뭐비까지 다 삭감해버려 가지고 손발을 다 묶어버린 상태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민주당이 원인을 제공했다.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나는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인데 일단은 그 정부가 이제 끝났고 새 정부가 들어섰으면 이 나라를 중심으로 봐야 돼요. 윤석열은 안 됐지만은 나는 그 윤석열 석방시키고 뭐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시켜줬으면 좋다고 나는 믿는 사람이고 그렇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자꾸 새 정부가 내가 찍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잘하고 있으니까 밀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꼬집고 나라를 엉망진창하고 대통령 얼굴에 먹칠하면은 이런 사람은 구속시켜야 된다. 그런 입장이에요. 더 이상 입을 다물 수 있도록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피해를 준다. 나는 정광훈이라든지 뭐 전한길이나 일단 열심히 윤석열 뭐 대통령이 돼서 열심히 뛰는 건 고맙게 생각했는데 그게 좀 과하다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트럼프가 뭐 그 브라질 룰라 대통령을 부정선거니 뭐니 해가지고 뭐 관세를 50% 매고 이런 미친 짓을 많이 하는데 자꾸 우리 대통령한테 그런 빌미를 줄 필요 없다. 빌미를 주면 안 된다 그런 거. 없는 걸 자꾸 만들어서 그럴 필요 없다. 이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뭐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대통령 신뢰 자산이 중요한데 이 대통령 신뢰 자산을 까먹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고 이까지 말했는데 이거 맞아요. 그는 가짜 조작 정보를 근접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망법이 이미 통과된 만큼 사법당국에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해 주실 걸 요청한다고 했다. 이건 정말 해야 돼요. 이건. 전환기가 그 전에 뉴욕에 있을 때 나는 욕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외국까지 가서 국가 망신일고 나라의 대통령을 가지고 뭐 광화문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 나는 괘씸하더라고요. 나는 이재명을 지지한 사람이 아니지만은 국익을 위해서는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왜 국민의힘당을 지지했던 사람이 전부 다 이재명 쪽을 지지합니까?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중도 보수층들이 전부 다 이재명 쪽으로 하고 민주당을 다 지지하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아주 차갑고 날카로워요. 국익에 도움이 안 되고 마이너스적인 사람은 그냥 등 돌리죠. 그러나 잘하고 있을 때는 박수 쳐주고 밀어주고 다 그런 거지. 근데 전환길은 이렇게 국가를 말아먹으려고 참 나라에 굉장히 큰 피해를 주는 말을 함부로 막 이렇게 떠드는 것은 이재명을 벗어나서 우선 국가적으로 이득이 안 된다는 거야. 이건 왜 미국같이 이런 나라한테 빌미를 줍니까? 앞서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도 이 대통령이 전환길 씨 유튜브 채널 전환길 뉴스에서 한 남성이 근거 없는 주장하는 비자금 의혹을 방영한 것에 대해서 한심하고 악질적이라는 것을 이거 끝나네요. 말한 것을 언급한 뒤 이런 악의적 허위 조작 유포에 의한 공격에 대해서는 당에서 엄중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인터넷 같은 걸 하더라도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돼요. 뭔지 살리는 뉴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지 보탬이 된 뉴스를 해서 나라나 국민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런 뉴스를 해야지 마이너스적이고 국가를 망쳐먹는 짓을 하고 가짜 뉴스를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기본적인 인터넷 이렇게
나도 한 20년 전부터 블로그를 운영해서 뭐 유튜브 한 지는 몇 년 안 됐어요. 2, 3년. 어, 2, 3년 2년 됐나요? 그런데 Y기업으로부터 엄청난 이렇게 막고 숫자를 조작하고 이런 했지만은 우리가 어,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도 나라에 유익하도록 해야 되고 또 이것이 전파타고 나가서는 많은 사람한테 정직하게 살고 국익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또 나라가 경제가 어려울 때는 해외에 나가는 거 국내 관광으로 돌려라.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대해서 국민을 좀 계도하고 이런 면으로서 신경 써야지. 막 이렇게 인기몰이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나라에 피해를 주고 또 대통령 얼굴을 망신시켜서 그래가지고 해외 나가서 정상회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럴 걸 믿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 그 정 대표는 또 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조작 기소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 특위 관련 열차는 정해진 시간에 출발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특위를 무산시키려 한다면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개문 발차시킬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 치하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 기소 진실을 밝혀내고 과오를 바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에 대해서 나는 일부 인정해요. 개인적으로 한 36년 동안 나는 방배동에 우리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46년 전에 그 유산을 받은 것으로 단독주택을 사가지고 뭐 조그만 주택이에요. 단독주택 조그만 거 한 55평 정도 되는 단독주택을 사가지고 거기서 46년 갖고 있으니까 어린 아이들 어렸을 때 거기서 국민학교 다 나오고 중고등학교 다 거기서 나왔죠. 지금도 갖고 있는데 이것을 10년 동안에는 시세보다 한 10%에서 20% 싸게 주고 3면이 도로에 면해 있으니까 대문이 3개가 있고 시세보다 작게 주고 또 그 집이 주변 집보다는 견고하게 평생 살라고 그 건축주가 지은 집이라 주변의 집장사 집보다는 조금 더 잘 지어진 견고한 집이었어요. 그런데다 시세보다 10% 이하로 주니까 그 집이 임대 내놓으면 아침에 내놓으면 저녁에 계약이 되고 주변 동네에서는 당신은 어쩌면 그 당신네 집 세입자들은 그렇게 예의 바르고 뭐 이웃집 뭐 주인들한테도 인사를 그렇게 예의 바르게 한대요. 우리는 3면이 저 도로에 면에 있다 보니까 대문이 3개가 있다 보니까 뭐 지하나 2층이나 1층이나 다 각자 문을 쓰니까 만날 일이 없죠. 나는 어디 외출하면 차 타고 나갔다가 차 타고 들어오니까 세입자도 만날 일이 거의 없죠. 근데 주변 이웃 저기 아주머니들 우리 세입자들이 다 예의 바르고 좋다고 그러고 나한테다가 왜 당신 때문에 세를 못 내먹겠다고 시세대로 좀 하라고 자기 세입자한테 임대료를 올렸더니 뭐 여기 돌담집은 뭐 얼마 받는데 저렇게 집이 좋은데도 이런데 우리는 너무 비싸다고 그렇게 항의를 한대요. 그렇게 우리는 10년씩을 임대를 올리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집 사서 나가면은 부자되라고 내가 하이타이를 사서 우리 세입자가 나갈 때 그러더라고요. 세를 안 올려서 이렇게 집을 사서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가고 또 어떤 세입자는 내가 그 사람한테는 지금도 미안하게 생각하는 게 지하에 살던 세입자인데 내가 그 부인이 너무 말이 많아요. 동네 방에 다니면서 말이 많아서 5년 살다가 이제 이번에는 좀 나가주셨으면 좋겠다고 내가 일부러 내보낸 거죠. 그래놓고도 좀 미안한 생각이 들었는데 밤에 그 지하 사는 분인데 내일 이사 가는데 그날 저녁에 집이 쾅쾅 집을 부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겁에 질려서 내가 나가라 했더니 뭐 또 뭐 그런 거 밑에 밤에 웬 밤에 이렇게 쿵쿵 소리가 나니까 내려가 보니까 그 사람이 조경업자인데 우리 마당 지하 마당에 앞마당에 빈터가 있는데 내가 거기다 돌을 좀 주워다가 흙을 넣고 그다음 나무를 심어놓은 거 있었는데 거기를 벽돌로 쫙 예쁘게 싸가지고 거기다가 조경을 해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무를 잘라서 전진해놓고
아주 관공성 있는 그런 정원처럼 이쁘게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일 이사 가면서 왜 이러시냐고 그랬더니 5년 동안 임대를 안 올려서 감사해서 그럽니다. 자기가 그 돈 가지고 나가 보니까 이 돈 가지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임대를 안 올려서 너무 감사해서 어, 내일 이사 가는데 그날 전날 조경업자가 그렇게 세를 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전부 나보고 인복이 있다고 어쩌면 저런 좋은 분들이 들어오냐고 참 항시 자기들한테도 우리 세입자들이 지하 두 가구하고 2층 해서 세 사람들이 살았는데 전부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라고 참 인복이 있다고 자기 세입자들은 집주인하고 싸우자고 덤빈대요. 그랬는데 이 Y기업이 재건축이 이 지역에 그 아파트를 짓다고 나서면서 집 살기를 나는 친정 부모한테 받은 집이니까 거기다 돌담을 쌓으면서 이건 친정 부모처럼 조그만 흠집나면 고치고 뭔 재료를 쓰대로 제일 좋은 걸로 써서 집에다가 이렇게 하고 그렇게 친정 부모처럼 여기면서 사는데 그것을 아이들 어린 구밀학교부터 우리 아들 1살 땐가 그 집을 1살인가 2살 땐가 샀으니까 지금 거의 46년 된 집인데 그러니까 다들 50씩 먹었잖아요. 50대 다 되고 50 우리 딸은 50이 됐고 우리 아들 하여튼 그 집에서 1살 때 샀어요. 우리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산 건데 그것을 Y기업이 그 집을 뺏기 위해서 그 밑에 집에 할머니네는 빌딩을 여러 채 가진 할머니네 집은 그걸 뺐는데 그 6개월도 안 걸렸어. 4개월 되니까 그 집만 뺏는 게 아니라 그 빌딩들을 다 사기를 쳐가지고 그 집 막내 아들한테다가 인감도장 줘서 그 빈 땅에다가 막내 아들한테다 빌딩 사주려고 대출 받았는데 뭘 담보로 하는데 인감도장을 빌려 주라 그래서 줘서 몇 개서 그냥 다 말아먹고는 땅바닥에 그냥 집만 뺏긴 게 아니라 전 재산 다 뺏겨가지고 땅바닥에 주지 않고 충격으로 죽였어요. 이 Y기업이. 그런데 우리 것은 지금 36년째 아침에 내놓으면 저녁에 계약되던 집이 36년째 모든 세입자들은 새벽 1시에 재건축 사무실에서 우리 세입자 셋이서 봉투를 들고 웃으면서 나와요. 돈 봉투를 들고. 그리고 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그 전 10년 동안에는 한 사람도 뭐 세입자가 세 빼서 나갔지 뭐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한 적이 없어요.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6년 동안 한 사람도 소송을 걸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집을 망가뜨려요. 천장에다가 파이프를 넣어서 물을 쏟아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뭐 텐트 뭐 천막처럼 거 다 칼로 찢어버리고 그러니까 임대를 못 놓게 방해를 치고 입으로는 소송을 걸어놓고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하려면 방해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대문에다 독금을 묻히고 아주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이 방배동 모든 부동산하고 짜고 36년 동안 단 한 건도 계약을 하질 않았어요. Y기업한테 매수당해가지고. 재건축은 대문하고 우리 담벼락을 포크레인으로 찍는 짓을 그렇게 했죠. 세입자가 묵인하에 같이 짜고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하려고 그러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놓고는 세입자고 짜고는 못하게 방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하고 계약을 하고 그 사람한테 돈을 내줘버리면 할 수 없이 취소하고 그냥 이사를 가고 이런 식이 되는데 이번에 이제 완도로 기촌할 때 10명의 가짜 증인들 만들어서 어떤 사람의 차를 내가 긁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긁었다고 10명을 가짜 증인을 만들어서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니에요. 저 위에는. 그래가지고 내가 긁은 걸 봤다고 교회 갔다 오니까 철야 예배를 하고 오니까 뭐 밤 11시인가 뭐 그 시간에 우리 차에다 추적장치를 해놓고 이 10사람이 전부 날 보고 손가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세요 그러니까는 뭐 여기 누구네 집이 이렇게 차를 긁었는데 다 날 보고 쑥거리는 거예요. 쇼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가 함정에 빠졌도다 빨리 경찰에 신고해라. 그래서 핸드폰으로 신고를 하라니까 그
차 긁었다는 사람이 내 핸드폰을 뺐으면서 아이고 이 동네 불량배들이 긁은 거 봤대요. 무슨 신고를 하세요라고 뺐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이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와서는 그래서 내가 이 아주머니한테 당신 차 어느 거냐고 그리고 어디가 어떻게 긁혔냐고 보니까 1cm가 긁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남이 긁은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자기 차가 아까워서 조심스럽게 긁은 거다 이런 거예요. 되게 긁으면 확 긁어버리고 이런데 이것은 1cm를 긁어놨는데 아까워서 긁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고 나서 아침에 잠자고 있는데 막 문을 두드고 날리고 경찰이 와가지고 어제 저녁에 10명 그 증인들이 다 다시 와서 서 있는 거예요. Y기업이 매수해가지고 가짜 증인을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는 나를 좀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자마 바람으로 나가서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뭐 내가 저 했다고 저 증인 10명이 저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찰한테 대고 그랬죠. 만약에 이게 지금 재건축한테 매수당한 놈들인데 Y기업한테 매수당한 놈들인데 만약에 저 여자 남편 차 긁은 사람을 찾지 못하면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당신 찾아라. 그러니까 재건축이라니까 이거 눈치를 채고 저 사람들 10명 증인한테 다가가니까 뭐 10명이 동서남북으로 산산이 다 도망치고 없는 거예요. 다 순식간에 흩어져 버려요. 이런 짓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새로운 세입자를 이 새로운 세입자를 이렇게 계약 8년 전에 계약을 할 때 시세의 절반값으로 그때 4억 5천이가 될 때 그 시세의 절반값으로 사는 동안에 임대를 동결한다. 네 살고 싶을 때까지 살고 임대를 동결하고 그 대신에 이사 갈 때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금을 빼나간다. 그렇게 했죠. 그렇게 특약을 걸었어요. 그런데 이 Y기업은 모든 세입자를 갖다가 소송을 걸게 만들고 괴롭히면서 그 세가 못 나가도 사방을 집을 허물고 포크레인으로 찍어버리고 이런 짓을 하면서 세입자고 짜고 이런데 이번에도 이번 지금 3월 11일 날 마지막 재판에 전자 소송을 걸다가 갔는데 그 전에 이 본지가 특약 상황이가 시세의 절반값으로 지금 6억짜리 집이 1억에 월세 50만 원으로 1억에 8년 동안 동결시켜 놓은 거니까 그 지하 반값이죠. 그게 2층 방색한 2층 독채가 이런 것을 그 Y기업은 뭐 검판사들 오늘 지금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 정 대표는 민주당이 취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 특별 관련 열차 정해진 시간 출발해야 된다. 국민의힘이 특위를 무산시키려 한다며 민주당은 단독으로도 개문 발차시킬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 지하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기소 진실을 밝혀내고 과오를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당한 것이 Y기업 장회장은 낙동강 상류에서 기준치에 33만 배의 카둠이나 비소를 흘려보내서 안동 때문에 고기가 다 배들 뒤집고 죽고 대구 구민, 창원, 부산 시민들이 저주로 50년째 오염시키고 있으면서 환경청에서 조사가 나오면 봉투를 주면서 뒷돈 찔러줘요. 그리고 재판에 넘겨주면 검판사들을 전부 매수해가지고 전부 이렇게 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풀려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즐겨하는 건 검찰 고소죠. 그래서 우리나라 제1회 그 분야의 1회 아주 건강한 그 기업을 중국 자본하고 기업 사냥꾼하고 이렇게 해서 정보 기술 다 중국한테 넘겨줘 버리고 이렇게 빼돌리다가 이번에 발목 잡혔잖아요. 우리나라의 암적인 존재죠. 근데 세입자들마다 뒤에다가 변호사를 대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판사는 근데 이제 판사가 정직한 판사가 있을 때는 윗대가리 판사 뭐 그 위에 있는 판사를 갖다 매수해 가지고 상관이 가지고 이 판결을 굳게 만드니까 잘못된 판결을 하게 만드니까 그 정직한 판사도 이게 자기 의도와 다르게 판결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이
이번 3월 11일 날 있었던 이 재판이 이제 4월 1일 날 판결이 되는데, 전세 시세 6억짜리를 전세 1억에 50만 원에 8년을 동결시켰으니까 특약으로서 시세 절반값에 사는 날까지 임대료를 동결시키고 나갈 때는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 보증금 빼나간다. 주인은 지방에 있는 관계로 이제 완도로 10년 전에 11년 전에 기촌에서 오면서 그것을 임대를 놓고 왔는데, 내가 이제 있으면은 어떻게 전봇대 방배 부동산이 전부 매수를 해서 한 사람도 36년 동안 단 한 건도 임대 계약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임대 계약을 했다라면 그건 전부 사기치는 거였어요. 함정을 써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그렇게 특약을 걸었는데, 지금 특약을 걸은 사람이 Y기업한테 매수당해가지고 돈을 받아먹고 이런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데 대해서 이 판사는 정직한 판사라고 보는 이유가 이걸 조정위원을 붙였어요. 그리고 자꾸 이 세입자한테다 취소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걸어놓고는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하려면 방해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천장에다가 난데없이 수도 파이프가 들어서 물바다를 만들어 놓은 거죠. 새가 못 나가게 방해를 친 거예요. Y기업이 뒤에서 조정하고, 싱크대 밑에다 독사를 풀어요. 독사를. 방배동에 서울 시내에 어디가 독사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할 때 이 조정위원회가 이 Y기업 그 하순이한테 매수당했더라고요. 벌써 처음 만나서 원고 피고가 처음 만나서 그 조정위원회를 처음 만났는데 벌써 이 사람하고 대화가 돼 있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더라고, 조정위원회가. 나는 웬만하면은 지금 20개월 임대를 밀쳐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자기 편리를 다 봐줬더니 또 시세 절반가면 2억 5천이 없어가지고 나는 대출 2억 4천 그 전 세입자한테 갚느라고 대출 받아서 줘서 내보냈는데 이거 갚아야 되니까 월세 안 된다. 그때 당시에 값이 싸니까 세 사람이 서로 계약하려고 했는데, 왜 그러면 그때 처음부터 그러지 전세로 계약할 것처럼 했다가 갑자기 1억밖에 없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자기 아들 연예인 시키려고 돈이 다 빼서 1억밖에 없으니까 이걸로 월세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편리를 봐줬더니 이게 지금 20개월을 밀쳐놓고는 이 Y기업이 우리 집 돈줄을 막기 위해서 그 짓을 한 거야. 세입자를 내리고 임대료 못 내게 만들고 소송을 걸게 만들고 집을 훼손시키고 포크레인으로 담벼락을 6번인가 찍었어요. 포크레인으로. 그리고 가짜 증인을 10명을 세워서는 전부 손가락을 나를 지킨데 하나님이 지키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멀쩡한 거죠. 그러니까는 법원에서 그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같이 피해를 당한 사람이 없도록 재판을 제대로 해주라 그래서 내가 그랬죠. 6억짜리 집을 1억에 8년을 동결시켜 놨는데 특약 사항에 자기가 전세 빼나가는 것을 그 특약으로 걸어놨는데, 세입자는 만기시 자기가 살고 싶을 때까지 살다가 만기시 나갈 때는 빼나간다, 그런 걸 해놨는데 그 특약을 무시해버리고 이 재판을 이렇게 한데, 지금 판사 위에다가 Y기업이 갖다가 매수해가지고 판사를 이 지금 현재 판사는 정직한 판사에 내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소송을 취소하라 하고 계속 조정위원회를 붙여놨는데 조정위원회가 이미 매수당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판사는 이빨이 안 들어갔다는 거 난 생각해요. 상당히 정직한데. 그럼 이런 경우는 그 윗대가리에 있는 판사 위에 있는 사람을 갖다 해서 이 사람이 윗사람 지시대로 할 수 없이 하는 걸 나는 여러 번 봤어요. 그런 데서 이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정치검찰이라든지 재판에서 이런 진실이나 과오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게 맞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재명 정부가 사법 개혁하는 거 이건 너무 무리다. 자기 편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봤는데, 내가 Y기업한테다 36년 동안 이걸 당하다 보니까 10년 동안에는 우리 세입자는 동네에서 어쩌면 저렇게 좋은 사람만 들어오냐, 당신은 참 인덕이 많다라고 부러워했는데, 이 Y기업 장회장 놈이 이거에다 손을 대면서 우리 집 죽인 데는 돈을 아끼지 말고 쓰라고 했다고 전 방배동 부동산 전부 우리 집에 단 한
36년 한 단 한 건도 임대를 놓은 적이 없어요. 아침에 내놓으면 저녁에 계약되는 집인 것이. 그래서 내가 이제 전봇대에다 갖다 붙이고 다녔는데, 전봇대에 붙여서 전화를 걸면은 우리 지하 세입자가 어제 붙여놓은 전봇대 것을 자기가 들고 있으면서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지금 당장 가서 지하 그 계약하겠다고 2층하고 지하하고 내놨는데, 그래서 그날 와서는 계약을 했어요. 너무 값이 싸니까. 뭐 그래가지고는 이 그 전화를 안 받으니까 이것이 방배 부동산만 짠 게 아니라 내가 광고지 낸 것도 내 전화를 도청에서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는 목사님한테다가 내 광고지에다가 그 목사님 전화번호를 같이 넣었더니 그 목사님한테는 전화가 11건이 들어오는데 내 전화는 한 달도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전화를 도청해버리고 우리 자식이나 가족들, 우리 친척들이나 전화가 오고 몇 사람만 허용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잘라버린 거예요. 전화를. 광고 전화든지 문의 전화가 전부 잘라버려요. Y기업이. 지금까지 이런 짓을 36년 동안 하고 있는 이런 검찰하고 판사를 매수해가지고 이런 짓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지금 이번 3월 11일날 있었던 이 재판에서는 상당히 정직한 판사다.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좀 괜찮아지지 않는가. 이 재판 관의 이 재판 쪽에서 법이 좀 제대로 돼 있지 않는가. 만약 잘못된 것은 다시 뭐 판사든지 검사든지 다시 이렇게 해서 그 잘못된 것들을 뭐 조작 기소된 건 진실을 밝혀내고 이런 법이 생긴다면은 우리 같은 피해자들이 Y기업처럼 돈만 줘서 이렇게 환경청이라든지 뭐 검판사들을 전부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36년 동안을 임대를 맡고 돈 가지고 이런 주변을 전부 방배동 전 부동산이 전부 우리 집을 임대를 안 나요. 아침에 넣으면 저녁에 계약되는 거예요. 전봇대 붙여놓은 것도 전부 전화 사절시키고 전부 검판사를 매수해서 이 지금 이 특약으로 걸어놓은 것이 시세의 절반값으로 사는 날까지 임대를 동결한 조건으로 이사 갈 때는 자기가 살고 싶은 데만큼 살다가 나갈 때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나간다라는 특약인데, 이것을 갖다가 또 고발을 한 거예요. 돈 먹고 세입자가. 참 이런 걸 볼 때 오늘 정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 특별히 관련 열차는 정해진 시간에 출발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특위를 무산시키려 한다면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개문 발차시킬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 치하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기소의 지시를 밝혀내고 가오를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뭐 이재명 뭐 옛날 후보에 대해서 뭐 비리야 나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잘못됐다고 보는 것은 그때 당시에도 윤석열 지지하던 그 당시에도 이 김혜경 여사의 밑에 직원들하고 초밥 10만 원인지 8만 얼마나치를 먹은 것을, 그것을 몇백만 원을 갖다가 재판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그때 그거 지적했죠. 그 잘못됐다. 그건 너무했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뭐 윤석열 정권 치하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기소 지시를 밝혀내기까지 한 것은 이재명도 어떤 부분은 좀 억울한 것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밝혀내겠다 하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과오를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또 사법이 이렇게 자기 유리하게 법을 바뀌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안 되죠. 이 밖에 그 정부의 추경 편성 반칙과 관련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며 정부 추경안 제촉 즉시 국회에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래서 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Y기업은 자기 황산공장에서 나온 독극물 가지고 우리 대문과 내 자동차 손잡이에다 독을 묻히고, 기촌한 집에서도 하수 파이프에다 그 독가스를, 거기서 나온 독가스를 우리 집에 보내요. 레이저로 쏘고, 최첨단 기계로 가지고 레이저로 쏴서 우리 과실나무도 죽이고 개도 죽이고 담벼락을 헐고 우리 집 쪽으로 계속
하고 저기 우크라이나에서 던지는 그런 포탄 같은 것을 우리 집에 새벽 3시 반이면 이렇게 뿌려요. 그리고 이 완도 경찰 것도 매수해가지고 벌써 이게 신고하면은 20분 안에 도착하는데 1시간이 되도록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와이기어한테 매수당하느라고 지금 시간이 늦춰진다. 그래가지고 와서는 여기 CC 카메라 있나요? 그러더라고요. 이 농가주택 100년 된 농가주택에 우리 서울집에서 떼온 CCTV를 낮에 밤에 와서 CCTV 인자고 한 것은 CCTV에 찍혔을까 봐서 저것들은 하수 매수당했다는 거죠. 완도경찰도 100% 가는 데마다 다 매수해요. 건판사뿐만 아니라 경찰, 서초구청, 뭐 완도 경찰 참 완도 경찰도 매수당해가지고 3번이나 와이기업 하수인 노릇을 하고 함정을 파고 이러더라고요. 네. 오늘 이런 검찰이나 판사, 판검사를 갖다 매수해가지고 이게 거짓 기소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한 처벌도 필요하다. 나는 그래서 이번에 사법개혁에 대해서 전부 이재명이 사법개혁은 전부 나쁘다고도 볼 수도 없고 전부 좋다고도 볼 수 없는 게 그것은 여야가 합의해서 그 전에 있었던 이런 Y기업 같이 이런 악질적인 이런 짓거리로 판검사를 매수해서 또 환경청을 매수해서 이렇게 사회에 이렇게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도 필요하다.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추궁하는 것도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뭐 헤럴드 경제 나는 정청래를 엄청 싫어해요. 엄청 욕을 많이 했는데 오늘 것은 헤럴드 경제 2026년도 3월 20일자 기사. 정청래가 전환길 뉴스 직격. 전환길은 너무했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전환길이 뉴욕에서 했을 때도 내가 붕괴를 많이 한 이유가 이건 이재명을 좋아서 한 게 아니라 이 나라의 망신이잖아요. 대통령을 그렇게 더군다나 미국 턱 밑에 가서 그따위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런 것은. 그리고 이렇게 심해지면 이제 구속시켜야 된다고 봐요. 정청래 전환길 뉴스 직격 한심하고 악질적 엄중한 법적 조치 이거에 동감이에요. 썬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좀 봐요 그거.